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치료하는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인데요.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저희 프로그램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60대 남성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 해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어지럽기도 한데 고혈압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마 비슷한 연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걱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덜컥 걱정부터 되시는 게 당연하죠. 특히 어지럼증 같은 증상까지 있으시면 더 그러실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이 청취자분의 고민처럼 우리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바로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한 혈압관리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기자비가 되어줄 고정 패널 신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제공한 고혈압 관련 정보들인데요.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쭉 봤는데 정말 고혈압의 정의부터 원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리법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60대 연령대 또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고려할 때 이 자료들이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향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혈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면서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또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을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 자료들이 청취자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고혈압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질병관리청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고혈압은 보통 팔 위쪽, 그러니까 위팔 동맥에서 잰 혈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 번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윗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죠. 아, 140에 90, 이 기준이군요. 우리가 보통 정상혈압은 120에 80 미만으로 알고 있잖아요. 확실히 그보다는 높은 수치네요. 네, 그렇죠. 정상 범위인 120, 80 미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부르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고혈압은 상당히 진행돼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증상이 없다. 네, 그래서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지내거나 진단을 받아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심각성을 못 느끼고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거죠. 사연 주신 분이 느끼시는 어지럼증도 물론 혈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많은 경우엔 정말 증상 없이 혈관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가끔 재는 혈압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백외고혈압 그리고 가면고혈압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백외고혈압은 평소엔 괜찮다가 병원만 오면 긴장해서 그런지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고요. 반대로 가면고혈압은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일상생활에서는 혈압이 높은 경우예요.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아, 가면고혈압. 병원에선 정상이라니 발견하기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 가면고혈압은 진단이 어려우면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은 높기 때문에 평소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거, 이게 정확한 상태 파악과 관리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도 없고 때로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왜 고혈압이 그렇게 위험한 질병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자료들 보면 합병증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고혈압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문제인 거죠.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요. 우리 혈관벽은 지속적인 압력을 받아서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거나 손상됩니다. 질병관리청이나 서울아산병원 자료 모두 이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혈관이 분포하는 모든 장기, 그러니까 뇌, 심장, 콩팥, 눈 이런 곳에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사연 주신 분의 어지럼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바로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막히는 뇌경색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어지럼증은 사실 원인이 다양하긴 한데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심장에 부담을 계속 주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또 심장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협심증이나 아예 막히는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또 있습니다. 콩팥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만성심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눈의 망막혈관에도 영향을 줘서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망막증까지 정말 전신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무섭네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중에 고혈압 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네, 보내주신 질병관리청 통계 2019년 기준 자료를 보면요. 20세 이상 성인 중 약 28%, 그러니까 거의 1,200만 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200만 명이요? 28%면 거의 3명 중 1명 가까이? 그렇죠. 그리고 사연 주신 분처럼 60대에 접어들면서 유병률은 더 높아지고요. 생각보다 훨씬 흔한 질환이지만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나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뚜렷한 하나의 원인을 딱 짚어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 90% 이상이 원인을 딱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 그럼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유전적인 소인, 그러니까 가족력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부모님 중에 고혈압 환자가 계시면 자녀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노화 현상. 이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연 주신 분이 60대시니까 연령 증가 자체가 혈압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유전이나 노화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과 또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그리고 활동 부족, 또 식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 이게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꼽히죠. 아, 역시 짠 음식. 그 외에 뭐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흡연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고요. 과도한 음주 역시 혈압 상승과 연관성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교감신경을 좀 항진시켜서 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간혹 어떤 특정 질환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고혈압의 한 5%에서 10% 정도로 드물긴 하지만요. 콩팥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또 부신 질환 같은 특정 원인 질환이 있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이 경우는 원인 질환을 잘 치료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생겼다거나 혈압 조절이 유난히 잘 안 되는 경우 등에서는 이 2차성 고혈압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고혈압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혈압이 한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진단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잴 때마다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입니다.
자료들에서도 강조하듯이 최소 5분 이상 좀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며칠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한 혈압 수치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집에서 혈압을 잴 때도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요. 가정혈압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측정하기 전 최소 30분 동안은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 운동 같은 걸 피하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자세로 재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얼마나 자주 혈압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혈압이 약간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경우에는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것이 권고됩니다. 특히 비만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그리고 사연 주신 분처럼 혈압이 경계선상에 있거나 약간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 자주, 예를 들면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혈압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정혈압 측정을 같이 하면서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진단 과정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관리법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이 자료들은 어떤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 고혈압 관리의 큰 두 축은 생활습관 개선, 즉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이게 단순히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의 효과를 더 높여주고 또 심혈관 질환의 다른 위험 요인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핵심 역시 식단 조절이겠죠.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저염식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소금 6g, 티스푼 하나 정도 양인가요? 생각보다 정말 적은 양인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이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국이나 찌개, 국물 좀 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또 가공식품 섭취를 제한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네요, 정말. 혹시 그 대시 식단이라는 것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그 대시 식단, 다이어테어리 어프로치스 투 스톱 하이퍼텐션, 이건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식사요법입니다. 핵심 원칙은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먹고 저지방 유제품이나 생선, 가금류, 견과류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확 줄이는 거예요. 단순히 짜게 먹지 않는 걸 넘어서 전반적인 식단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식단만큼 또 중요한 게 체중 관리겠죠. 아, 그럼요. 비만은 고혈압의 아주 강력한 위험 요인이고요. 체중을 감량하는 것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료들에서는 보통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이걸 2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 관리도 중요하고요. 적정 체중 유지는 혈압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아예 끊어야 하나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또 약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절주가 매우 중요하고요. 보통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식단과 함께 운동요법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어느 정도인가요? 규칙적인 운동의 혈압 강화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 질병관리청 운동 관련 자료를 보면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7mm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5에서 7이나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용량 혈압약 한 가지 정도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죠. 와, 약 하나만큼의 효과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어떤 종류의 운동이 주로 권장되나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운동 빈도나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막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번 할 때 30분에서 6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는 약간 숨이 차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 정도 중강도 수준이 권장되고요. 너무 고강도로 하거나 막 경쟁하는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운동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 운동 괜찮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이랑 정리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고요. 특히 기온이 낮은 이른 새벽이나 너무 밤늦은 시간의 운동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오를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아침 식사 후나 아니면 오후 시간대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령이시거나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어떤가요? 도움이 될까요? 아령 들고 하는 그런 운동들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병행하면 근력 유지나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기구를 이용한 고강도 근력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많이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좀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식단, 운동 외에 또 강조되는 생활 습관 개선 사항이 있다면요. 단연코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압 상승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가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같이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정말 철저히 개선했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충분히 시도했는데도 목표 혈압, 보통 140, 90 mmHg 미만이죠. 동반 질환에 따라서는 더 낮게 설정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처음 진단받을 때 혈압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물 치료가 생활 습관 개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함께 병행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고혈압 약은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지오텐신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환자의 연령이나 다른 동반 질환, 또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가장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혈압 조절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병형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이 두 가지 이상 약제를 복용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부작용도 걱정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는 건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이 다시 확 올라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질병관리청 FAQ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고혈압약의 부작용은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또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지럼증이나 마른 기침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등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FAQ 자료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단 꾸준한 복용과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 외에 성공적인 고혈압 관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꾸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진료입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따라서 처방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압 변화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가정 혈압 측정, 이것도 꾸준히 기록해서 진료받으러 갈 때 가져가는 게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럼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혈압 기록은 의사가 청취자분의 평소 혈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조절하는데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되거든요. 또 자신의 혈압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관리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고요. 의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관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혈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고혈압은 진상이 없더라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싱겁게 먹고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를 성실히 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관리법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습관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매일 식사 때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는 등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혈관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족력은 고혈압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본인의 발병률도 남들보다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좀 더 이른 나이부터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고혈압 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들이 청취자분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치료하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